김문수 후보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금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준 부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구국 대통령이 김문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내가 주권을 행사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더 이제 소요가 된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투표율을 국민의힘에서는 80%까지 끌어올리자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기존의 사전 투표율보다도 더 높이, 더 많은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보수 결집 플러스 샤이 보수 그리고 중도에서도 이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반 이재명으로서 국민의힘에서 뭐 빅텐트를 일부러 치지 않아도 국민들끼리 빅텐트를 3, 4, 5 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판세는 솔직히 80%까지 투표율이 육박한다면 우리도 결국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였죠. 한동훈 전 대표의 1호 인재 영입이었습니다. 청년 인재로 발탁돼서 활약됐고 많은 화제를 얻었었는데, EBS 영어 출신 일타 강사 레이나 김효은님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서도 맹활약 중인데요.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은입니다.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무슨 말씀을. 아니, 어제였지요. 제가 이제 녹화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제 페이스북을 봤더니 뭐 경북에 계셨어요. 예천, 영천, 안동, 동분서주 하셨는데 언제 서울로 오셨어요? 네, 어제 저녁 한 10시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네. 원래 고향이? 경북 영천입니다. 오, 고향 가봤더니 분위기 어떤가요? 너무 뜨겁고요. 제가 후보님 악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압사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열기가 뜨거웠고, 또 영나스, 네, 도나스 아니고 영나스, 네, 영천이 낳은 스타 김문수.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 많이 오셨어요. 네. 역시 일타 강사답게 이렇게 말 줄임말을 기억에 쏙 듣게 하는데, 그거 외에도 재밌었던 게 윗진남. 그게 뭐였죠? 위인전을 찍고 나온 남자. 그래서 윗진남. 예. 혹은 조금 이해가 안 가면 위인전 찐남도 좋은 것 같아요. 위인전 찐남.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위인전 찐남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분을 사실 저는 지역 향후회에서 좀 몇 번 뵀었어요. 그런데 늘 저는 이분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고, 그리고 또 옆에 계시면 언제나 먼저 와서 끝까지 계시다가 가세요. 아, 이미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요? 그게 예. 몇 해 전 정도? 한 1년 좀 더 넘게. 그러니까 예. 대선 후보로 언급도 안 될 때부터. 그렇죠. 네네, 장관님 되시기 전부터. 네, 그래서 워낙 처음부터 쭉 어떤 행사를 사실 좀 이렇게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은 선출직으로만 5선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나 왔어 한 다음에 악수하고 악수하고 가시죠. 좀 앉아서 박수 치고 본인 이제 연설하시고 가시는데 끝까지 계세요. 그 조용히 이제 계시고 모든 사람들 악수를 다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고요하게 있다 가시는데, 이분 누굴까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성함도 김문수 도지사님, 제가 이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걸 보니까 야, 이분의 이 여러 가지 그 삶에서의 치적들부터 살아온 인생 같은 것들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머릿속에서 야, 위인전 한 편을 읽은 것 같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인전 찐남이라고 저 혼자 한번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아니, 어떤 치적들이 예를 들면요. 뭐 이미 많이 소개가 됐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에 GTX, 저는 그거를 작년에 제가 선거를 오산시에 출마를 해서 선거 유세를 할 때도 GTX를 오산을 지나가게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했는데, 그 GTX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셨어요. 그리고 평택의 삼성 반도체 단지, 그리고 또 평택이 오산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도 상당히 좀 밀접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판교의 테크노밸리. 얼마나 건물들이 정말 번쩍번쩍하잖아요. 완전 달라졌죠. 네. 그때 거기에 살았어야 됐는데. 있는 분이 더하다고 저기 재산 공개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정말 네. 우리가 천당 말고 분당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이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체구가 왜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리호리 하시죠. 예. 예, 근데 단단하세요. 네. 다부지신 어떤 체격이시지만 이렇게 호리호리하신데 어떤 풍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거인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영입해서 오신 인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데에는 우리 당 후보였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마음이 일로 가신 겁니까? 마음이 완전히 갔죠. 사실 공직에 있으면서 네. 이렇게 사직서를 내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네. 사회교육부에 계셨죠? 네네. 교육부에서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네. 예. 예. 이게 정책보좌관으로 계셨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그 정책보좌관 일이 제가 인생에서 정말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전 제 일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 김문수 후보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금의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준 부국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그렇다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구국 대통령이 김문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지금 선거를 돕지 않으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죠.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런 고민할 거면 그냥 빨리 가서 도와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정책보좌관 하셨던 일이고 이게 네. 공무원 행정일과 정치일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행정은 뭔가 돕는 일이고 창조하는 일이고 네. 특히 선거를 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칼질을 해야 된다는 건데도 그것이 서슴치 않고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소구력이 있었어요. 네, 뭐 칼 쓰시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제가 칼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저는 열심히 이제 치어리더가 되면 될 것 같다. 저의 컨셉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그런가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요즘 지지율이 조금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 네.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지율 반등은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별로 티도 안 나요. 제가 뭐 직업이 교육 쪽에 있었다 보니까 수능 2등급이 1등급 되는 건 정말 어려운데 9등급 꼴찌다가 5등급 되는 건 솔직히 쉬워요. 근데 티는 확 나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때문에 거의 당에 대한 환멸을 느끼신 당원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닥도 아니고 거의 땅굴 파서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새벽에 후보가 갑자기 그 바뀌는 사건이 있으면서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존경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은 선택된 우리 후보 불쌍해서 어쩌나 라는 그런 생각 이게 어떻게 정의인가 라고 해서 당내에서 어떤 민주주의가 좀 굳건하게 받쳐주면서 0점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설란영 여사님의 그런 미담, 또 여러 가지 미담, 또 안 거쳐오신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키자니아, 뭐 키자니아 문수, 혹시 키자니아가 어떤 단어인지 아실까요? 설명해 주실래요? 예, 저 같은 이제 애 키우는 엄마들이 많이 아는 단어인데 아이들이 이제 유아가 되면 여러 가지 직업 체험들을 하면서 장래 희망을 결정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키자니아라고 하는 그 센터를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뭐 변호사 체험, 그 다음에 의사 체험, 소방관 체험 이렇게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관들이 정말 여러 개가 있는 그 큰 센터를 우리가 키자니아라고 부르는데 김문수 후보께서 예전에 지사 시절에 체험 안 해보신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 키자니아, 뭐 키자니아 문수, 그 다음에 인간 잡코리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이 사이트 검색창에 김문수 치고 아무 말이나 적어보면 그게 연관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쓰레기 이렇게 쳤는데 네. 쓰레기 차에 타서 환경미화 네 차에 결국은 타서 쓰레기를 다 처리하시는 쓰레기를 친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의도로 쓴 게 아닐 텐데 나오는 건 미담이네. 맞습니다. 어. 네, 야 이게 환경미화원 일까지 하셨구나. 아, 그러니까 택시 운전도 하시고 환경미원, 뭐 노숙자 체험도 하셨다고. 예. 네. 그리고 그 발 벗고 변기에 발을 올리고 청소하는 저는 저희 집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솔로 하지.
네, 그것도 되게 분노했을 때 분노풀이용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지 네, 그렇게 맨발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존경 그 자체예요. 너무너무 존경해요. 저는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저도 그 소변기에 발 넣고 그거 하는 거 한번 저희 프로에서도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오는 서유주한 변호사도 솔직히 나도 정치를 희망해도 그건 못할 것 같다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집 소변기, 우리 집 변기 나도 안 쳐다보고 하거든요. 어떻게 발을 넣을 수 있는지 나는 와. 그런데 아쉬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많은 미담들이 있는데 왜 홍보가 덜 되어 있느냐. 사실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거의 정계를 은퇴하시다시피 좀 이렇게 야인 생활을 하셨고 또 그 사이에 뭐랄까 좀 이미지가 뭐 집회 나가시고 아주 그냥 강경한 그런 이미지여서 우리 한국 사회가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말부터 해서 뭔가 좀 어느 한쪽으로 많이 간다 보이면은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또 그동안 좀 잊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미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데 벌써 사전투표가 또 시작이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22일 동안 그걸 충분히 그 치적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로 인해서 중간에 갑자기 뚝 끊기잖아요. 네, 저는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후보들은 공식 선거 기간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22일인데 사전투표를 해버리면 투표율이 낮다면은 뭐 그나마 좀 묻어갈 수 있겠지만 참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60% 후반, 70% 초반 정도 그렇게 투표율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상 다 한 거예요. 절반은 사전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의 유권자들이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단 그래 나는 무조건 몇 번 하고 그렇게 투표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이 정치적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또 뭔가 정책과 공약, 인물 그런 여러 가지 청사진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부득이 이제 본 투표일에 선거를 못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보충적 제도는 필요하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무려 이틀이나 거주지 상관없이 아무데서나 할 수 있게 된 거는 조금 진짜 뭔가 이제 주와 조가 역전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근데 이번에 비록 이제 오늘이지만 녹화일 지금으로는 역대 사전 투표율 중 최고 득표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판세를 보세요? 산술적으로 보면 네. 예전에 그 한국정치학회에서 논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2020년 총선의 그 사전 투표와 본 투표 득표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팩트인데 본 투표가 비슷하지만 사전 투표는 20% 이상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부정선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사실 그 이전부터 뭐 김어준 씨나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런 사전 투표에 어떤 위협이 있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을 하신 부분들도 있고 다큐도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과거에 네. 이미 2020년 이전에.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이 투표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총선 이후이죠. 네. 그리고 또 수치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투표율이 지금 7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이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7년째 지지했다고 봐야 돼요. 7년째. 그렇죠. 네, 그렇죠. 지난 대선부터.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 이재명 후보의 그 단단한 팬덤은 저는 7년 정도는 유지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지사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단단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할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의힘 진짜 너무 미워. 어떻게 저렇게 난리 아유 나 그냥 이제 보수 안 할래. 나 그냥 투표 안 해. 하고 그냥 절망하신 분들이 일본 샤이 보수. 네, 샤이 보수. 창피하는. 네. 혹은 정치 난 몰라. 그냥 뭐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내외적인 뭐 위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주권을 행사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또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더 이제 소요가 된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투표율을 국민의힘에서는 80%까지 끌어올리자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기존의 사전 투표율보다도 더 높이 더 많은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보수 결집 플러스 샤이 보수 그리고 중도에서도 이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분들이 반이재명으로서 국민의힘에서 뭐 빅텐트를 일부러 치지 않아도 국민들끼리 빅텐트를 3, 3, 5, 5 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판세는 솔직히 80%까지 투표율이 육박한다면 우리도 결국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약간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3일 진검 2일 휴가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3일까지 네, 놀려다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휴가까지 쭉 공휴일을 붙여 쓰려다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례적으로 높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아무래도 2일, 3일 다 붙여서 휴가 쓸 꿈이 부풀어 있는 사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치적은 잘 알겠는데 이제 다만 이제 단점으로 아무래도 새 후보 중에서 유력 후보 새 후보 중에서 연세가 가장 많다 보니까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뒤처지실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좀 하거든요. 물론 연세가 또 이제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후보들 중에는 가장 연세가 많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런 축적된 노하우가 이런 젊은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더 크게 증폭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님의 어떤 그 나이에 대한 약점이 사실 약점도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보다 어려요. 많이 영해요? 어리죠. 거의 네, 10살 한참. 가까이 어리시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나이가 지금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만큼 관리도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참 많이 오픈해서 기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콜라보를 해서 더 국정을 젊고 활기차게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청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노하우가 많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새로운 거 쫓아가는 건 아무래도 젊은 사람만 못 하실 거예요. 그럼 중요한 그 두 개를 잇는 가교는 경청하는 태도이실 텐데 스타일은 어떠세요? 가까이서 보니까. 말씀 들으실 때 상당히 가까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예전에 고문을 받으셔가지고 귀 한쪽이 좀 이렇게 난청이 있으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워낙 또 가까이 또 들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그렇게 가까이 들으신다는 건 남이 하는 말을 허투루 흘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절대 끊지 않으세요.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큰 분들께서는 남의 말을 길게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인들 특징이 그냥 자기 말 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내내 어느 상황에서든 내 상황으로 치원해서 내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치원에서 결국은 내 주장, 내 이야기가 되는데 김문수 후보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렇군요. 네. 지금 잠깐 빅텐트 말씀하시고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 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김 후보도 지난 마지막 토론에서 오죽하면 이낙연 고문이 자신을 지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은 괴물 독재 국가와 우려라는 프레임을 강조했는데 이 문낙연대 요 결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은 이미 새미래민주연합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 진보에서는 이재명, 그 다음에 반이재명 이렇게 이미 나뉘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다수가 지금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지지 선언을 해주면서 이제 문낙연대를 또 외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보수나 샤이보수에게는 아주 큰 그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께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아쉽지만 그렇게 생각이 좀 뭐 냉정한 되고요. 평가죠. 예. 네. 그런데 저는 하나 이낙연 전 총리께서 좀 핑크색 티셔츠라 좀 입으시고 저희 유세장으로 좀 나와주시면 큰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지 선언은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유세차에 오른 적은 없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이 있으신 거죠? 없죠.
하지만 네. 큰 힘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좀 예. 더 크게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 주시면 예. 네, 좀 나와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나와서 같아요. 우리 배종창 소장님이 또 성대모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시니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 네. 이제 뭐 유세차에 어울리는 성량을 갖고 계시진 않으나 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성우같이 멋있지 않아요? 아, 네, 낮으면서도 딕션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기자 지지 선언하셨다고 출신이시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아, 좀 원래 좀 좋아하긴 했는데 오케이. 또 아유 텐트는 네, 굳건하게 펼치는 겁니다. 약하게 펼치면은 바람 불면 쓰러져요. 그래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핑크색 티셔츠 제가 퀵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정말 열정 넘치시는 이 응원 정말 재밌는데 민주당은 사쿠라 행보의 끝장이다라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또한 김대중 재단과 문재인 정부 모임 이낙연 고문을 나란히 다 제명시키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반응은 조금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의견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칼같이 이렇게 쳐내고 예전에 또 수박 네, 수박이란 그 단어 떠오르시잖아요. 그 뒤로 수박을 자를 때마다 좀 복잡 미묘한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 수박 네, 나는 수박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지난 총선에는 비명 행사. 그러니까 칼같이 그 쳐내는 그런 제명의 정서가 상당히 강하다 민주당 내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원래 그렇게 잘 쳐내고 제명해온 분위기였잖아라고 해서 역치 자체가 높으니까 뭔가 크게 다가오는 게 없어라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분도 아니고 이낙연 전 총리를 제명이라고 할 때 저는 좀 이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어떤 살아온 그 과정들을 보면은 2000년이었나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정계 입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재단에서 또 제명을 한다? 이것도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대변인 입 역할을 또 하셨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국무총리까지 했어요. 그 4선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물급이 진보 인사를 가지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재단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모임 이 두 군데서 다 제명을 시키셨다라는 것은 다른 분도 아니고 이낙연 전 총리를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심각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 민주당에서 이렇게 소위 꿀만 빨아놓고서는 어떻게 우리 등을 이렇게 치냐 뭐 이런 배신감도 또 그쪽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전에 천하람 의원이 왔다 갔어요. 천하람 의원실에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명패가 있고 거기 김문수 후보가 앉아 있는 장면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좀 안타까웠어요. 안쓰러운 장면을 만들 거면 더 적극적으로 만드시지. 이렇게 편안히 앉아 계시지. 그러니까요. 네. 잠시 이렇게 좀 이렇게 쉬어 가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정 카드 뉴스를 보니까 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쓰러지시겠다. 너무너무 바쁘세요. 그 안동, 예천, 영천 다 돌고 올라오신 거죠, 자정에? 한 곳도 빼놓지 않으시고요. 보통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속 밀리다 보면은 좀 비교적 이제 덜 중요한 점, 사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저번에 갔던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냥 건너뛰고 그냥 우리 다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단 한 곳도 캔슬하지 않아요. 다 가세요. 그 정말 걱정될 정도로 스케줄을 무리하게 다 소화를 하고 계셔서 아마 그때 그 장면은 조금 이렇게 넋을 좀 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시는 그런 장면이 너무 아닐까? 힘드셔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단일화를 염원했는데 이준석 후보와의. 근데 이준석 후보가 칼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잠깐 천하람 의원이 왔다 가서 아니 공개적으로 만남을 요청하면은 만날 의사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네. 현재까지로는 이제 그 단일화는 요원해 보이는데 이 보수 결집 이 단일화의 영향을 어떻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투표의 이 효능감을 생각한다면 투표장을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준석 후보를 지지를 하는 분들이 사실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는 정말 많아요. 그래요? 네. 성별은? 남자가 많아요. 예. 하지만 저는 여성이지만 제가 처음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서 이제
당대표가 된 그때부터 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우리 보수당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입문을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했던 세대들이 우리 세대여가지고 네, 그 팬덤이 단단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별로 없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10%에 되는 그 지지율 중에 꽤나 많은 부분은 좀 단단한 지지층도 있어서 이준석 퀴즈네요. 이른바. 네, 좀 전에는 저를 한동훈 인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 누구의 라인도 아닙니다. 전에도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지만 교육정책 건의서를 써서 제가 교육정책 쪽에 너무 일을 해보고 싶어서 공약 파트에 일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이력서를 냈던 거예요. 하긴 당에. 그러네요. 계속 교육 쪽에서 종사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제가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네요. 많은. 네, 누군가의 어떤 뭐 인재 영입으로 후보가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를 이제 뭐 좋게 보고 또 이렇게 출마를 하게 한 게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네, 그 당시에 이제 지도부 비대위였던 것이죠. 그렇게 인연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마음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고마움이 조금은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 나를 결단케 해줬다. 나를 관심 갖게 관심 해줬다. 갖게 해줬다라는 거에 대한 네, 그런 의식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학교 현장이랑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는 해요.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았는데 그 당대표와 당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 그리고 또 전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고 그 기간에 어떻게든 밤을 새서라도 이 갈등을 봉합을 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을 시킨 것이 6개월 출당 조치였나요? 네, 그렇게 조치를 해서 쫓아내다시피 등 제명 조치. 떠밀었던 것은 저는 그게 어떤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그 당시에 그 윤리위에 올라왔던 사안 자체가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네, 방식에는 알겠어요.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유랑생활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원래 학폭도 가해자는 때렸던 거 금방 까먹어요. 근데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감정적으로 그때 정말 뭐 방식에 우리가 좀 미숙함이 있었고 거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에서 충분히 어떤 그걸 어필을 하고 이번 한 번은 우리가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좀 더 감정적인 제스처를 충분히 좀 우리 당에서 취해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빅텐트가 좀 더 잘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그 방식에 대해서. 네, 나라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고 싶어도 좀 오기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결국 단일화가 안 되면 김문수 후보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죠. 저는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 10% 중에서 지지율 10% 중에서 한 50% 정도는 그래도 투표 효능감이나 어떻게든 막자 될 수 있는 사람을 더 지지해주자라고 해서는 50%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50%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그냥 투표 안 해. 그리고 또 절반 정도는 그래도 이준석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반반 정도나 혹은 그래도 이준석 후보를 찍자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책 중에서 이것만큼은 가장 홍보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다면요? 고르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게스트로서 좀 빵점이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나오시면은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뭐 내가 선대위로서 뭐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옹호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진심으로 거의 팬심 가득한 마음으로 홍보를 하시네요. 제가 그 전부터 알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보증컨대 보증컨대. 네, 김문수 후보는 정말 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눈이 촉촉해질 정도인데 네, 정말로. 감동하셨나요? 좀 전에 이준석 후보 이야기했듯이 김효은 우리 부위원장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에요. 내면하고 맞아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는 스타일인데 지금 눈물이 네. 와, 네. 그 정도로. 네, 사실 어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음. 그 따님의 영상 편지. 예, 따님의 영상 편지가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 좀 괜찮은 일부분을 한 문단 정도 갖고 오긴 했는데 제가 좀 말씀드려봐도 그럼요.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아줌마가 된 뒤로 좀 눈물이 많아지긴 했는데 오늘은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만 좀 읽어드릴게요.
주변의 바람으로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아빠라는 별을 보고 마음을 굳건히 다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라면 어떤 행동에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빠의 그 발자취를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왜 이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한 분들은 아빠 같은 사랑꾼들이 가득한 우리나라라면 앞으로도 작은 행복들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긴 내용 중에 제가 부분만 발췌했는데 야, 어떻게 하면 따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격체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은 좀 감동을 어제 저녁에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식으로부터 이 정도의 배포로 순수한 지지와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 아이가 정말 저렇게 동주씨처럼 클 수 있을까?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잖아요. 얼마 전에 오산을 간다 했더니 따님이 엄마가 최고였던 곳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세상에. 세상에 그때는 정말 너무 어렸어요. 40개월도 안 됐을 때인데 아빠에게 그냥 던지다시피 맡겨놓고 나 찾지 마라고 하고 엄마가 갑자기 2달을 사라진 거였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정말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때 그 화면을 투표하는 그 화면을 같이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온통 그 화면이 빨간색이잖아요. 우리는 그 화면이 빨간 걸 보더니 엄마 저기 오산이야? 그래서 저기 오산은 아닌데 너 근데 엄마 오산에 왜 갔는 줄 알아? 그랬더니 엄마가 최고라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간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패배의 아픔이나 힘들었던 것들이 싹 하고 그렇게 씻겨지는 그런 제가 기적이 일어났었죠. 네. 선거 보형의 심리적 보전이었다고 제가 그때 표현을 했던 네, 기억이 맞습니다. 나는데 정확한 워딩이세요. 어쩜 그렇게 찰떡 같은 표현을 또 생각을 해내시고. 아유.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나라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분쟁이나 전쟁의 위험도 일어나고 있죠. 대외적으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이 정말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으로 시작해서 IT 강국, 이제는 AI 시대를 준비하는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는 그런 정부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루 살필 수 있으려면 저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쳐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지도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각자가 너무나도 추구하는 것이 다양한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을 섬세하게 다 챙겨서 끌어안고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만이 그런 AI 시대의 새로운 그런 비전들을 국민 모두에게 만족을 시키고 또 감동을 주면서 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김문수 후보는 삶의 가장 낮은 부분에 언제나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직종에서 또 체험을 해보면서 또 그들과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해본 후보입니다.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정책을 해야 그 정책이 100% 저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탁상공론으로는 절대로 정부를 성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는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최적의 후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 김효은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생기 넘치시고 열정 넘치시는 모습에 저도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기억 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모실 수 있는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